프란츠 카프카 원작의 판결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젊은 상인 게오르크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자신이 약혼했으며 매우 행복하다고 말한다. 게오르크는 편지를 붙이기 전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이 약혼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고 한다.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라고 하며 게오르크에게 그런 친구는 없다고 한다. 나는 페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없어. 도대체 어째서 그곳에 네 친구가 있다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버지.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안락 의자에서 일으킨 후 잠옷 가운을 벗겼다. 그 일이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때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별로 탐탁해 하지 않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없는 척한 적이 있었죠. 바로 제 방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엔 아버지께서도 다시 그와 이야기를 아주 잘 나누셨죠. 잘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땐 정말 그랬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그때 그 친구는 러시아 혁명에 관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업상 여행을 할 때 본 건데요. 폭동이 일어난 키예프의 어느 발코니에서 한 성직자가 손바닥에 넓게 피의 십자가를 새겨서 그 손을 들어 군중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다니까요. 아버지께서도 직접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되풀이하셨잖아요. 그 사이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다시 앉히고 린넨 팬티 위에 입은 쫄쫄이 면내이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속옷이 별로 깨끗하지 않구나. 내가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속옷을 갈아입는 일에 유의하는 일, 이 역시 분명 나의 의무일이라. 그와 그의 약혼녀는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마련하리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아버지는 홀로 쓰시던 집에 남아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순간 그는 얼른 한껏 단호하게 결심했다. 아버지를 장차 살림을 꾸릴 가정에 모셔야겠어. 침대를 향해 몇 걸음을 떼어놓는 사이에 아버지가 자기의 가슴에서 시계끈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곧바로 침대에 누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꽉 시계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침대 속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손수 이불을 덮고 이불을 어깨 위로 당겨 올렸다. 아버지가 게오르크를 올려다보았다. 그 친구가 벌써 기억나셨죠? 이불이 잘 덮였느냐? 침대에 누우시니 벌써 편안하신 거예요. 게오르크가 이불을 더 잘 여며주었다. 이불이 잘 덮였느냐?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었는데 무슨 대답이 있을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안심하세요. 이불은 잘 덮여 있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대답이 물음에 퉁겨나갈 만큼 소리쳤다. 이불을 그것이 한순간 말렸다가 반드시 펼쳐졌을 만한 힘으로 뒤로 던지고 나서는 침대 위에 꼿꼿이 섰다. 너는 내가 이불에 덮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새끼야. 나는 아직 덮이지 않았어. 비록 마지막 힘이라 해도 너한테는 충분하게, 너한테는 지나치게 많이 있단 말이다. 나는 네 친구를 잘 알고 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는 그 아이를 여러 해를 두고 온통 속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내가 그 애를 두고 울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때문에 너는 네 사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 한 거지. 오로지 러시아로 못된 편지 나부랭이나 쓰려고 말이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애비한테 아들 생각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칠 필요는 없다. 네가 지금 믿는 말대로 너는 그 애를 억눌렀다. 너무도 억눌렀어. 네 엉덩이로 그 애를 깔고 앉아 그 애가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그래놓고도 우리 아드님께서는 결혼을 결심하셨지. 먼 러시아 땅에서 실종돼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남김없이 털린 가게 문 앞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부서진 진열대, 갈기갈기 찢긴 상품들, 떨어져 내리는 가스관 사이에서 그는 가까스로 서 있었다. 왜 그는 그토록 멀리 떠나야 했었던가? 나 좀 봐라! 아버지는 소리쳤고 게오르크는 거의 정신이 빠진 채 뭐든 잡기 위해 침대로 달려갔다. 그 여자가 치마를 들어올렸기 때문이야. 그년이 치마를 이렇게 쳐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년한테 들러붙었지. 그래, 그년한테서 욕심을 채우려고 네 어미의 영전을 더럽히고 네 친구를 배반하고 네 애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침대에 처박아 놨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발을 내어질렀다. 아버지는 통찰로 만면에 웃음을 번뜩이고 있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한테서 가능한 한 멀찌감치 서 있었다. 한참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빈틈없이 관찰하기로 굳게 결심했었다. 자세히 관찰하자. 뒤로부터든 위로부터든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는 그 결심을 다시금 기억했다가는 잊어버렸다. 짧은 시로라기를 바늘귀에 꿰을 때처럼. 그런데도 네 친구가 배반당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 친구의 이곳 현지 대리인이거든. 광대로군. 게오르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고는 즉시 그 잘못을 알아차리고 혀를 깨물었다. 그는 아픔으로 허리를 꺾었으나 너무 늦었을 뿐이었다. 그래, 물론 나는 광대짓을 했다. 광대짓을. 좋은 말이야. 호라비가 된 늙은 아비한테 무슨 다른 위안이 남았겠느냐. 말해봐라. 대답하는 순간에는 아직 살아있는 내 아들이거라. 불성실한 고용인에게 쫓겨나 뒷방에 들어앉힌 뼛속까지 늙은 내게 무엇이 남아있겠냐. 그런데 내 아들은 신이 나서 세상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내가 마련해 놓았던 가게들을 닫고 노는 데 빠져 곤두박질 치면서 제 아비 면전에서 신사인 양 과묵한 표정을 지으며 설그머니 도망쳤다. 내가, 널 낳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앞으로 몸을 구부리겠지? 제발 굴러떨어져 상상조각 나버렸으면.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굽혔으나 떨어지지는 않았다. 착각하지 말아라. 아직은 여전히 내가 훨씬 더 강자다. 혼자라면은 내가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어미가 나한테 자기의 힘을 주고 갔다. 네 친구와 나는 멋지게 결합돼 있어. 네 거래처 명단도 나는 여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 속 셔츠에까지도 주머니가 있구나. 게오르크는 혼잣말을 하며 자기가 아버지를 이 말 하나로
온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한순간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꾸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약혼녀 팔짱을 척 끼고 똑바로 나를 향해 와봐라. 그 여자를 네 옆에서 싹싹 쓸어내버릴 테다. 네가 오늘 와서 네 친구한테 약혼에 관해 써야 될지 어떨지 물었을 때 너 날 참 즐겁게 하더구나. 그 아인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애한테 썼단 말이다. 네가 나한테서 필기도구를 뺏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애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오지 않은 거야. 그 애가 모든 것을 너 자신보다 100배는 더 잘 알고 있거든. 네 편지는 읽지도 않은 채 왼손에 구겨들고 오른손으로는 내 편지를 읽으려고 밭으로 모시고 있단 말이다. 아버지는 감격한 나머지 팔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그 애가 모든 것을 1000배 더 잘 알고 있어. 만배겠죠. 게으르 그는 아버지를 비웃기 위해 말했지만 그 말은 입에서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게 울렸다. 여러 해 전부터 난 벌써 네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올까봐 조심하고 있었다. 내가 신문을 읽는다고 믿지? 자, 아버지는 침대 속에 섞여 들어간 신문지 한 장을 집어던졌다. 게으르 그는 이름조차도 전혀 모르는 낡은 신문이었다. 너는 철이 들기까지 얼마나 오래 꿈을 거렸느냐. 어머니는 세상을 버려야 했고 경사스러운 너는 겪어보지도 못했다. 친구는 러시아에서 몰락하고 있다. 이미 3년 전에 그는 내던져버릴 만큼 얼굴이 노래져 있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이 어떤지는 너도 보겠지. 그런 걸 보라고 눈이 달렸을 테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숨어서 몰래 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군요. 그 말을 너는 아마도 벌써 하고 싶었겠지. 이제 와선 이미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 이제 그럼 너 말고도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았지? 지금까지는 너는 너밖에 몰랐어. 넌 본디 순진무구한 아이였지. 그러나 그 문을 보면은 너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명심하거라. 내가 널 익사형에 처하노라. 게으르 그는 방에서 내몰린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자기 뒤에서 침대 위로 자빠지는 쿵 하는 울림이 아직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 계단이 경사진 평지인 양 서둘러 층계를 달려내려가자 그는 마침 오전 청소를 하러 올라오던 하녀와 맞닥뜨렸다. 어머나! 하녀는 소리치며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는 벌써 그곳에 없었다. 대문 밖으로 그는 튀듯이 뛰었다. 그는 차도를 넘어 물가로 내몰린 듯 달리고 있었다. 그는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움켜잡듯 다리의 난간을 꽉 잡고 있었다. 그는 넘었다. 소년 시절 양친의 자랑이었던 뛰어난 체조 선수가 다시 되어 그는 난간 아래로 몸을 날렸다. 아직은 힘이 빠져가는 두 손으로 자신을 꽉 잡고 그는 난간 막대기를 사이로 자신이 추락하는 소리를 가볍게 눌러버리게 될 버스를 엿보았고 낮게 부르짖었다. 모네, 그래도 전
당신들을 언제나 사랑했었답니다. 그러고는 몸을 떨어뜨렸다. 이 순간 다리 위에는 마치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프란츠 카프카 원작의 판결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